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실천 이성 비판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율과 타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는데, 이것은 실천 이성의 어떤 법칙과 의지의 자율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율적 의지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칸트 철학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죠? 나의 주관적인 어떤 행위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객관성과 연관될 수 있는지, 이게 칸트 철학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칸트의 고민은 언제나 나의 주관의 어떤 인식이, 이걸 이론 이성, 순수 이성 비판에서와 실천 이성 비판에서의 어떤 칸트의 고민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통각이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주관적 행위가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그죠?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나의 주관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 행위가 어떻게 객관성을 획득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통각을 이야기할 때 칸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분석론 마지막에서 데카르트의 이히덴케 안으로 포섭된다 그러잖아, 그죠? 모든 인식 표상을 통하여,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대상이 오성의 어떤 그러한 법칙과 결합하여서 이히덴케, 코기토 아래로 포섭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히덴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되면서 나타나는 그 자아의 선엄성이, 그죠? 순수 이성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선엄성이 실천 이성에서는 자유의 선엄적 자아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가 통각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히덴케 아래로 포섭할 때 생각, 인식을 통하여 특정한 나무를 바라보는 나를 반성하면서 자기의식이 나타나는데, 이 자기의식 아래에서 나를 대상화시켜서 바라보는 나는 결코 포섭 아래로 붙잡히지 않고 범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개념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칸트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이 자아 개념이 실천 이성에서는 선엄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러한 선엄적 자아로서 나타나는데, 이히덴케, 이 통각에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되는 이 나의 주관성이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하는가. 이것은 객관적 연역을 통하여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뉴턴의 물리학을 정당화하는 자연법칙의 인과성에 의존하여서, 그죠? 이것에 일치하는 오성의 범주가 이 인식 밖에 있는 자연세계의 인과성에 엔트슈프레흥, 일치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객관성을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한계를 이야기하고 이성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거슬러 나갔다고 한다면, 실천 이성 비판에서의 주제 역시도 나의 행위의 어떤 그러한 주관적 의지의 자율이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 이 문제, 그죠?
이게 바로 주관성이 어떻게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 이성은 이론 이성과 더불어서 역시 사유의 문제는 자유와 연관되어 있고, 이 자유는 결국 자연법칙의 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천 이성 역시도 여러분 한번 봐봐. 이 자유가 결국은 이론 이성과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선험적 자아는 실천 이성에서 완성된다고 봐야 돼. 그 이유는 여러분들 사유하는 것 자체도 자유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이미 자유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고, 이 주제는 물론 이율 배반을 통하여 칸트가 갈로치고 뒤로 밀어놓은 주제로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생각을 내 스스로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어떤 타인의 명령에 의하여 내가 생각하고 말고 하나요? 우리는 생각에도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자유는 오로지 실천 이성으로 갈 때에, 행위를 통한 그 자유로 나아갈 때에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으로 나가야만이 이 생각의 자유는 행위의 자유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결국 실천 이성으로 가야 이론 이성이 완성된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역설적이게도 칸트는 흉을 비판하면서, 그죠? 우리의 행위의 동기,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감각 직관이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성과 연결되어야 되고, 순수 이성이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휴음을 비판하는 거야. 휴음은 뭐라 그러죠? 이게 니체랑 어떻게 좀 비슷하게 가는데, 휴음은 행위의 목적을 이끄는 게 감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감정이 행위의 목적을 설정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은 단지 이것을 설득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의 행위의 주관성, 주체성이 보편적 타당성, 모든 이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그러한 행위의 어떤 그 목적을 획득하기 어렵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칸트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여러분들 봐봐. 수단과 목적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자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의 특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단을 고려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 쉽게 말하면 나는 빵을 사러 간다. 그죠? 그 빵을 사러 갈라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든 목적지가 정해지잖아. 그죠? 빵을 파는 데는 빵집이겠지 뭐. 그렇게 목적을 정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는 수단이 있겠지. 자동차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뭐죠? 이론이성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수단들, 우리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론 이성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칸트는 행위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쯔베크, 미텔과 쯔베크의 관계. 근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선의지를 행복으로 갖고 갔던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조금 극단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칸트가. 그러니까 칸트는 목적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목적을 가져야 되고, 이 목적은 언제나 수단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로부터, 그죠?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비로소 의지의 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 실천적으로 적용되려면 어떤 방식으로건 그 목적에 합치되는, 그게 행위의 목적을 자극할 수 있는 동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칸트에게서는 공리주의자들의 윤리와 같이 행위의 결과를 갖고 어떤 이득을 따져서 윤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결과를,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내는 이런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는 언제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동기는 출발점이고, 이 동기는 당위를 통하여, 그죠? 어떤 수단을 강구하여 조건적으로 네가 뭐뭐 한다면 내가 뭐뭐를 네가 뭐뭐 하고 싶다면 뭐뭐 해라, 이런 식의 조건을 다는 조건적인 어떤 수단의 고려와 같은 이런 것들은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어떤 그 이득과 감정에 의존하여, 그죠? 그 특정한 행위의 목적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나의 주관적인 준칙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나의 주관적인 어떤 행위에 그런 입법이 보편적 입법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수단을 고려하는 그러한 이론 이성의 그러한 얄팍한 생각들, 다시 말하면 감정, 에모치온, 그 다음에 또 게필, 이런 감정, 그 다음에 나의 이익, 개빈, 이익과 관계된다든지, 그 다음에 감정과 관계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뭐죠? 수단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행위의 법칙에는 적용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그러한 객관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론 이성은 언제나 판단과 관계하잖아. 우어타일과, 그죠? 판단과 관계하잖아요. 그런데 실천 이성은 명령과 관계한다 그래. 그래서 임페라티브라 그러는데, 이 명령은 뭔가 하면 명령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명령과 관계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론 이성이 대가리를 굴려서 나의 행위에 나의 이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위하는 그 모든 수단들, 그죠? 나의 감각 직관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을 고려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이론 이성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과적인 자연법칙으로 벗어나지 못한 부자유의 관점에서 타율적인 어떤 그러한 이득에 의하여 결정되는 행동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은 딴 게 아니라, 타율적이라는 거는 자연의 인과법칙과 나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이득과 감정과 또한 감각직관의 어떤 그러한 형식들, 그런 것에 의하여 좌우되어서 행위를 결정하는 것, 이게 타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선험적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뉴턴의 인과법칙에 의하여 지속을 끌어내고 실체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연법칙의 수학적인 어떤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은 나의 이론 이성의 어떤 그러한 특징인 감각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표상이라든지 이런 표상에 의하여 오성의 법칙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가 선험적 자유와는 관계없는 인과법칙에 적용되는 그러한 행위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행위의 목적과 관계된 게 아니라 나의 행위의 수단, 그런 것과만 관계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이득과 어떤 경험과 연관하여서 추론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판단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뭐야? 이론 인식에서 범주가 오성이 판단을 내리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실천 이성 비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문제가 됐던 이러한 주제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원인이 뭐냐?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렇다 그러면 그 원인으로부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결과를 추론해내고 이런 방식은 결코 도덕 법칙의 보편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가. 왜 그렇죠? 왜 그래? 그런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여 이러한 행위의 수단과 목적을 고려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이론 이성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성을 적용시킨다는 거는, 그래서 칸트가 분석론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지막 부분에서 동기입니다. 동기. 모티프야, 여러분. 그룬트 베베크. 여러분, 동기가 뭐야? 동기. 행위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의 동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동할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 그죠? 이게 선험적 자아예요. 선험적 자아는 딴 게 아니라 칸트가 통각에서 분리해 놓은 나는, 나를 경험적으로 대상화된 이 나를 보는 나는 결코 인식의 범주 안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실천 이성에서 완성으로 나가는데, 선험적 자아는 딴 게 아니라 트랜스젠덴탈레스 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선험적 자아는 그러니까 인과법칙, 그리고 나의 개인의 이득과 감정과 그 다음에 그러한 자연법칙에 종속되는 인과성, 이걸로부터 자유로운 자아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럼 이 자아는 뭐냐? 이 자아는 내가 내 안에서 특정한 목적, 보편적으로 타당한
행위의 목적을 입법하면서 그 입법이 나의 주관을 통하여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칸트의 객관성은 언제나 이 주관이 실행하는 거예요. 인식론적 주관이 보편적 타당성을 얻는 것은 객관적 영역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 주관이 객관적 타당성을 얻는 것은 목적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이 목적의 왕국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분석론 이후에 변증론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신의 요청과 영웅불멸의 요청은 전부 다가 이러한 나의 주관을 통하여 이러한 자연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나의 자율적 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이 행위가 바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 타당성을 획득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 그러면 이 도덕 법칙은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이성적으로, 이성이 그것을 인준하고 이성의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감정과 느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과 쾌락과 욕구, 베디얼프니스, 이것도 중요한 거야. 나의 욕구, 이득, 개빈,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그러한 에모지온,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이성의 어떤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타당한 모든 이성적 존재가 나는 무엇을 행위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 질문을 통하여 나는 나의 행위를 결정하고 나의 행위를 선택하고,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목적의 왕국, 자유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데, 그 자유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나의 도덕적 행위의 동기 자체가 선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원인과 결과의 공리주의적 도덕은 어떻게 나가? 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나의 내 속에 있는 임파선이 자극을 받아서, 열받아서 나의 손이 신경적으로 연결되어서 타인을 때렸다. 이런 게 원인과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나? 이런 설명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서 윤리학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리주의적 도덕윤리학에나 적용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조건적이에요. 다 조건적이잖아. 그런데 보편적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조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이성은 판단과 관계하지만 실천 이성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명령과 관계하는 거예요. 명령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뭐 네 번째 시간에 예도가 또 정언 명령과 가언, 히포테티셜 임페라티브, 그 다음에 카테고리셜 임페라티브. 카테고리셜가 뭐야? 절대적인이란 뜻이에요. 히포테티슈는 뭐야? 가설적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하이파서시스 있죠. 하이퍼세티컬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언적이라고 하는 거, 정언적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어쨌든 이러한 가언적인 거는 조건적인 명령이고, 벤두빌스트의 라는 공식을 갖고 있어. If you will, 영어로 네가 뭐뭐 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정언 명령은 뭐예요? 정언 명령은
두 졸스트래요. 영어의 유쉘이야. 너는 해야 한다. 이건 뭐야? 십계명에 마치 여러분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다가 유쉘낫 일어나가잖아. 두 졸스트 니트라고. 그러니까 너는 해야 한다. 당위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의 분석론은 크게 보면은 아니야, 실천 이성 비판의 분석론은 크게 보면은 이 당위의 문제, 졸렌, 해야 한다의 문제를 자유의 이념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예도의 강좌를 듣고 실천 이성 비판을 읽으면 대가리가 열리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확실히. 지금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수 이성 비판과 연결해서 지금 강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동기와 관계되어 있어야 되고, 동기는 행위의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니 그러면 왜 때렸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게. 차라리 이게 첫 번째 뭐 신경에 의하여 사람을 열받아서 뭐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이고 신경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칸트의 관심이 아니라는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나의 행위의 목적은 감정과 이득과 그 다음에 욕구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의 준칙에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이 되는 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렇다 그러면 그 이득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나의 모든 보편적 입법은 나의 주관적 행위를 통하여 정당화되는 거야, 칸트한테서는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나의 이 바깥에 있는 자연 법칙의 인과성이 어떻게 하면은 나의 대가리 속에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오성의 인과적 법칙에 일치될 수 있는지, 이 일치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되어야 되는 것처럼 실천 이성 비판 역시도 모든 행위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인과성에 종속된다든지 외부로부터의 어떤 명령이 아닌 나 자신과 관계해야 이것이 비로소 도덕 법칙으로 갈 수 있는 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기는, 모든 명령은, 그 도덕적 명령은 타자의 명령으로부터 이야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기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 자신과 관계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네 행위의 동기가 뭐였어?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윤리적 동기, 모랄리셜 셰스 모티프, 도덕적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동기, 그죠? 여기에서 이제는 나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질문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하여 나는 이성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내 안에서 또한 이성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려 그러면 이러한 행위의 어떤 목적과 수단의 고려들은, 그죠? 전체적으로 그게 이 수단은 목적에 종속되는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그러니까 이 목적이, 행위의 목적이 언제나 외부의 어떤 인과성이라든지 나의 이론 이성의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그러한 인과성의 개념, 나의 욕망, 나의 어떤 그러한 개인의 영달,
나의 욕구,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이득, 이런 것에 의하여 나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실천 이성의 어떤 나의 이성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닌 거야. 순수 이성,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이론 이성의 수단을 고려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실천 이성은 뭐냐? 실천 이성은 오로지 나의 행위의 목적과 관계해야 되는데, 이 목적을 자극하고 이 목적을 나의 행위로서 규정할 수 있는 거는 명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식론적 판단을 강조했는데, 실천 이성으로 오게 되면서는 이제 이 판단이 임페라티프, 우어타일이 임페라티프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나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명령은 신이 했느냐? 아니요. 그렇다 그러면 칸트 철학이 성립이 안 돼.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에게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내가 입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안에서 나의 행위는 나에게 속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도덕적인 법칙은, 이 정언명법은, 그리고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고 모든 이에게 타당한 그러한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요. 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언제나 나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실천 이성 비판이 1988년도에 나왔는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준비 단계의 시기잖아, 이때가, 그죠? 이건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부터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의 행위가 어떻게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 이게 고민이라고. 예도가 오늘 강좌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의 난점과 핵심을 적중하는 강좌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 되려면 나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나의 베디얼프니스, 욕구와 필요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 또 한 가지는 나의 이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 그렇다 그러면 뭐냐? 오로지 이성과만 관계해야 된다는 거야. 오성의 법칙에 적용되어서 잔대가리를 굴려서 감각 직관과 결합된, 그래서 자연 법칙의 인관성에 종속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실천 이성이 순수 이성이 실천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무관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순수 이성에서 실천 이성으로 가면서 칸트는 마침내 자기가 순수 이성의 자연 법칙과 그 다음에 감각 직관과 오성의 법칙의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그래서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던 것을 도덕 법칙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도덕 법칙은 나의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행복에 비유될 수 있는 것과 무관하게, 그죠? 무관하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토대를 놓음이라고 하는 1885년도에 1785년도에 출간한 이 작품에서, 그죠? 이러한 행복을 도덕 법칙 아래로 기속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예도가 첫 번째 강좌에서 말했듯이 행복은 내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관적 감정도 아니야. 칸트한테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의지와 행복을 같이 갖고 갔다면, 칸트는 이 선의지와 행복을 분리시켜서 이것의 연결고리로서 신을 요청하고, 나중에 분석론 말고 변증론에서 그렇게 하죠. 그 이율배반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이성의 이율배반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리시켜 놓습니다. 선의지는 목적의 왕국의 최고로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나의 자율에 의하여 자연법칙의 어떤 그러한 힘과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자율에 의하여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속하는 그러한 자율에 의하여 발현된 그 의지만이 도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실천이성은 의지의 자유를 촉발하는 거야. 이것이 의무가 되는 거야. 의무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감정과 이득과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의무가 어떻게 일어나겠어? 의무는 무조건적인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리시트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지의 자율은 철저하게 자아의 어떤 타율과 관계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입법과 관계된 것이고, 자기 자신의 행위의 입법이 실천이성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정언명법을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일 강좌를 열겠지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명령이 있어야만이 그 명령에 따라서 나의 어떤 감각과 감정과 느낌과 나의 개인의 욕망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실천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종속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율은 언제나 의지의 자율이요, 아우토노미 데스 빌렌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를 촉발시키는 것은 바로 실천이성인가요? 응?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의 욕망대로 살고 나의 감각 직관을 통하여 내가 오성의 법칙에 적용시켜서 목적이 아닌 수단을 강구하고 행위의 목적에 관계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타율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테레노미라는 거예요. 아우토노미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가 조건적인 어떤 나의 개인의 그러한 영달과 관계된 그런 거지, 이건 나의 경륜에나 적용되는 거지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입법이 될 수는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칸트가 형식주의라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내용 없는 형식주의라는 거. 그런데 칸트가 들으면 또 어쨌든 지금 칸트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죠? 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칸트가 현실 세계의 인과성으로부터 나누어 놓은 거를 나누고 이성의 세계, 자유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나누어 놓은 거를 헤겔은 변증법적으로 종합해 버리잖아, 그죠? 그 이성적인 건 현실적인 거. 이러한 이성의 나라는 현실에 나와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 함께 변증법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법의 나라, 도덕의 나라, 그런 것들은 다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인 거지, 이러한 본체계라든지 자유의 목적의 나라로 따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잠시 해결 쪽으로 갔어요. 이것만 갖고 또 강좌를 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실천 이성 비판, 역사 철학, 법 철학에서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해결의 이 부분은, 그죠? 객관 정신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다 문제로 삼아서 나타나는 그러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관계돼야 되고, 오로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하여, 자연의 인과성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 아닌, 오로지 이 행위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실천 이성의 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나의 의지의 자율의 강조는요, 순수 이성에서는 모든 그 오성의 법칙이 감각 직관의 어떤 그러한 경험적 자료들과 결합되어서 나온 모든 내용물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상당히 비례적이죠, 여러분. 이걸 같이 사유하면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역시 이 주관적인 것은 언제나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나의 의지의 자율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죠? 전부 다가 뭐야? 전부 다가 그 타율적인 것과 관계되는 것이요, 조건적인 것과 관계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실천 이성의 보편적 법칙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이론 이성의 어떤 그러한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지의 자율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 자율은 자유예요, 자유. 결국은 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구호가 됐던 거야, 여러분. 자율적으로 행위하고, 그죠? 그래서 의지의 자율만이, 그죠? 모든 도덕 법칙과 일치하는 그런 의무의 유일한 원리라고 칸트가 주장했던 거예요. 의무의 유일한 원리요. 그 다음에 또 자율은 오직 이성을 따를 경우에만 나타나지 결코 오성의 법칙이라든지 감각 직관의 형식을 따라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율은 오직 이성에 따를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실천 이성입니다, 이것은, 그죠? 그 다음에 이성은 항상 명령을 통하여, 그죠? 명령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주관성의 행위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행위는 목적 자체를 지향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요, 이 동기는 자체로서 목적과 관계된 거고, 거기에서 수단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론 이성에 머물고 말게 되는, 그래서 타율적 의지로 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서 내가 행동했다, 이건 도덕적 법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모든 행위의 명령이 도덕 법칙과 관계된 게 아니야. 내가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건 다가 타율에 의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도덕 법칙,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 정언 명령, 내일 하겠지만 네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도가 정언 명령 중에서 바로 그 게라데 데얼 카테고리쇼 임페라티브, 게라데, 바로 그 게라데 데얼 카테고리쇼 임페라티브는 아니라는 거야. 바로 그 정언명법, 내 안에 있는 그 도덕 법칙이 나의 행위를 이끄는 그 실천 이성의 보편적 법칙은 바로 정언명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이 정언명법은 나의 개인의 이득과 자연 법칙의 타율성과 헤테레노미, 그 다음에 그 모든 감정과 욕구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오로지 자유로운 자율적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요, 이 행위를 실천 이성은 선택하여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건 뭐야?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도덕 법칙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타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인식이 이히덴케 아래로 포섭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타당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객관적 영역에서 말했듯이 뉴턴의 자연과학을 끌어와서 우리의 자연 세계 안에도 인과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칸트는 이러한 주관적인 그러한 나에게 속하는 나의 의지, 그죠? 나에게 속하는 나의 의지의 자율로부터 나오는 이 행위가, 그죠? 마치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도덕 법칙이 있다라는, 마치 자기 바깥에, 자아의 주관성 바깥에서 타당성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거. 이런 게 어려운 점입니다, 여러분. 1차 자료에서 어려운 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딱 도식화해서 딱 이거다, 이래 나가서는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객관적 타당성은 언제나 나의 주관을 통하여 인식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칸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주관에 속해 있는 이러한 도덕 법칙은 결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과 감정과만 관계된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어떤 나 자신의 의지의 자율로부터 나와야 되고, 이 목적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명령과 관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결국 졸렌 당위의 문제는 나의 자유의 이념,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도덕적 행위의 동기와 더불어서, 그죠? 내 안에서 나에게 속하는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자유의 이념, 자유의 나라가 결국은 나의 졸랭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성적인 그러한 행위, 실천 이성의 행위가 어떻게 그 행위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와 관계되어 있고, 이 당위는 어떻게 나의 자율적 의지와 관계되는가. 이게 바로 분석론에서 칸트가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타율은 뭐야? 타율은 자연법칙과 관계된 것이고, 또 다른 거는 뭐야?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칸트가 이론 이성에서 인정했던 감각, 직감과 오성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적인 경험적인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가 타율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냐? 나는 선험적 자아로서 자유롭게 나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 이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은 나의 실천 이성의 선택을 통하여 확고해지는데, 거기에는 언제나 실천 이성이 고려하는 행위의 동기,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인과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출발점과 종착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명령과 관계될 수 있는 그 동기, 그 동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동기는 뭐죠? 나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아야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지 나의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죠? 이해가 되죠? 이런 수단으로 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부자유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타율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우리에게 우리는 또한 연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야?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내 욕망대로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나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진정한 보편적 도덕 법칙, 무조건적인 명령에 종속시킬 때에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도가 톨스토이의 부활과 연관하여 언제 강좌를 한번 열겠습니다. 그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 자율에 대하여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